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에 오미주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모처럼 찾아온 연휴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어서 한국에 국경일이 되거나 이렇게 연휴 기간이 오면요, 조금은 이제 좀 쓸쓸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거운 연휴를 저 역시도 뭐 여기는 연휴가 아니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지금 한글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설날 행사가 있어서요. 거기 참여해서 애들한테 세배도 받고 세뱃돈도 주고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또 한국 아이들이 있어서 거기 부모들과 또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두 가족과 함께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쓸쓸하지 않은 설날 연휴를 여기서 멀리 영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쓸쓸한 연휴가 아닌 굉장히 좀 풍성하고 따뜻한 연휴가 되시기를 멀리서나마 바람해 봅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1월 3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미주 2편의 첫 번째 기사 역시도 월가의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과연 어떠한 목소리들이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월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기관은 모간 스탠이고요. 애플의 이번에 탑픽,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굉장히 좀 클린 디셈버 빛이 나왔다니까 확실하게 끝내주는 분기를 기록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기대치를 넘어서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어떠한 면을 대변해 주고 있냐면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애플의 생태계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스티크니스가 있다는 것은 한번 들어오면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한번 사용자가 되면 애플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러한 늪에 빠지게 된다. 애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그 차이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장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RBC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월마트에 이번에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주면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또한 그 타겟에도 매수 의견을 주면서 커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도이치뱅크인데요. 도이치뱅크가 로켓랩에 이번에 탑스톡이라는 이름을 줬다.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로켓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스위스인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알파벳에 대해서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알파벳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온고잉, 계속해서 상업화가 향상되고 있다. 우리가 보통 구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검색 엔진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상업화하는 활동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힘을 얻어서 다양한 검색 그 결과를 굉장히 좀 그 사용자에 맞춰서 보여줌으로써 많은 광고가 붙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커머스 쪽에 굉장히 많은 광고가 구글 쪽에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상업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서칭 엔진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레비뉴가 지금 기여되고 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구글이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구글은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근데 이 알파벳에는 그 구글 말고도 상당히 많은 그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구글이 인수합병한 회사가요, 230개가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시너지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상업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구글이라는 한 가지 모델에서 99%가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하나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오면서 매출의 기여도가 커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글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JP 모간이고요. 이번에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바꿔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일부 영상에서 자세한 기사를 함께 읽어드렸으니까요. 일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고 아마존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는 아마존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두 가지 이유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커머스 세그먼트 쪽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커머스 1등,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쪽에 인프라 쪽에 1등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커머스 쪽에 오퍼레이팅 마진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유가 굉장히 확실한데요. 지난 2년 동안 인프라 쪽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요. 예전에 비해서 서드파티 그 컴퍼니를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자체적으로 배송도 많이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송센터 역시도 남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시설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계속 절감된다. 그렇게 되면 오퍼레이팅 마진이 수익성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지금 광고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광고 쪽에 그 캐시플로우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광고 쪽에는 그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쪽에 밀리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아마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광고에 많은 그 집중을 하면서 이쪽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쪽은요.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캐시플로우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들어와서 이번에 아마존을 새롭게 그 멤버십에 가입하면서 여러분들께 경험담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는요. 한번 빠져들면 아까 애플처럼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운 이러한 그 중독성이 있는 웹사이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에서 그랩에 대해서 이번에 바이 의견을 주면서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습니다. 그랩에 대한 기사 역시도 오미주 일부 방송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메타 플랫폼즈의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지금 원 하프니까 퍼스트 하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디아 스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셜 메디아 이커머스 쪽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반기다. 이제 하반기에 가면서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메타의 장점은요. 렐러티브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메타라는 기업이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다. 지금 굉장히 싼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티펠에서 테라다인을 바이에서 홀드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번에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타워를 던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통 권투 경기할 때 타워를 던지면 경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테라다인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지금 레비뉴의 그 전망치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레비뉴가 많이 떨어질 거고 이거를 다시 그 향상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상치만 성취하는데도 굉장히 가파른 길이 예상돼 있다. 따라서 한동안은 조금 어려운 주가의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실까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자, 파이자에 대해서 중립의 의견을 다시 한번 JP 모간이 주고 있고요. 자, 미주호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을 탑 주식으로 꼽았습니다. 과연 그 테슬라 리비안을 가장 좋은 주식으로 뽑은 이유가 뭔지 여기에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비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리비안은 얼리 무버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EV 트럭,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한 전기 트럭 그리고 SUV 쪽에 지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우월한 위치를 확보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지금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 그 수용력이 나와 있는데 70K입니다. 70K라는 것은 7만 대잖아요. 이 7만 대가 프리 오더 돼 있다. 따라서 만들면 만드는 대로 계속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그 아마존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죠. 아마존이 현재 한 10만 대 정도의 그 딜리버리 밴을 아마 계속해서 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 선택한 기업이라는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바이 의견을 주고 있고 목표 주가는 1,300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1,300이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자,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테슬라를 그 EV 마켓의 리더로 보고 있다.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배터리 그 기술 쪽에 계속해서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겠죠.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이 사실 전기차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매출을 향후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부에서 우리가 차지 포인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드웨어는 한번 판매를 하고 나면 그 판매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원오프라 그러죠. 그런데 아무래도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을 탄다. 그러면 첫 번째 1년 차에는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훨씬 더 많지만 2년차, 3년차, 10년차까지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판매된 차량의 수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 그 소프트웨어 쪽에 그리고 자율주행 쪽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스토리지 쪽에도 강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사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그냥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오미크론의 서브 베어리언트, 그러니까 오미크론에서 파생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름을 이제 BA2라고 짓는 것 같습니다. 이 BA2가요. 오리지널 오미크론에 비해서 전염성이 지금 1.5배 정도 높다. 따라서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오미크론도 굉장히 좀 확산이 빨리 되던 이런 변이 바이러스였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50%나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 과학자들은 지금 데니시니까 덴마크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미국 쪽에서도 그리고 영국 쪽이죠. UK의 헬스 시큐리티 에이전시, 즉 보건 그 안전 당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국의 보건 안전 당국에서도 금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BA2가 지금 굉장히 그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비해서 이렇게 전파가 빨리 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지금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요. 미국의 지금 스테이트라는 것은 주잖아요. 미국의 50개 정도에 되는 그 주에서 지금 반 정도에서 이미 BA2가 발견되었다라고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미 127명이 감염된 것으로 미국 쪽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미크론보다도 오히려 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라면 치사율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치사율이 오미크론보다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감기처럼 취급할 가능성도 생기는 건데요. 만약에 오미크론보다 치사율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염성이 크다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그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CEO죠. 메타 플랫폼즈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테이크 샷이라는 것은 이제 총을 맞은 거잖아요. 따라서 그 백지영의 노래 제목처럼 총 맞은 것처럼 이제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Subversive Metaverse ETF라는 새로운 ETF가 이번에 그 발족이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액티브 매니지드 펀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ETF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ETF가 있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매니지가 되는 게 있잖아요. 뭐 그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그 대부분의 펀드가 이 액티브 펀드의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사고 팔고 이렇게 주식을 결정할 수도 있고 비중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ETF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이 ETF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큐리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기업에 골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대부분 다 메타버스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메타 플랫폼즈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문제는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하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커버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자, 이 서브버시브라는 그 ETF를 발족한 그 파운더, 창립자가 나와 있는데요. 크리스티안입니다. 쿠퍼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메타버스 시장은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너무나 그 파워가 팽창해져 있는 이러한 페이스북 같은 기업에 메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공동 창립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오르바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메타버스의 개발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기업들이 나중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쪽 그 메타버스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나중에 이 그 산업이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서 강력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과연 그러면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향후에 이 메타버스 산업이 진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은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는 기업으로 어떤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아까 보신 Subversive ETF의 펑크라는 그 ETF의 내용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인셉션 데이시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제 런칭이 되는가? 1월 27일 날 런칭이 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티커 네임이 PUNK이고요. 자, expense ratio 그러니까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 0.75%입니다. 따라서 매년 한 번씩 0.75% 투자금의 0.75%가 이제 가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net asset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자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인데 1.25 밀리언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런칭이 27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운용 자산의 규모가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ETF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탑 10이죠. 과연 그러면 메타 플랫폼즈를 빼놓고 어떤 기업들이 과연 메타버스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가장 희망에 찬 새싹이라고 보는지 그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요. 코인베이스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종목이 지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엔비디아, 3위는 로블록스입니다. 4위가 소니고요. 자, 5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좀 그 납득이 가는 부분이 생기긴 하죠. 자, 6위는 에젤리안 테크놀로지고요. 7위가 알파벳, 8위는 블록입니다. 자, 그리고 9위는 지금 보시면 현금이 지금 2.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 10위 자리에 턱걸이를 한 종목은 테이크2입니다. 자, 그래서 이 ETF에 따르면 이렇게 그 캐시를 제외한 9개의 종목이 향후에 메타버스의 산업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많은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전망이 밝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기업의 내부자 매매 현황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부자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간부급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CEO라든지 CFO라든지 CIO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다이렉터, 뭐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자녀의 결혼식이라든지 뭐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발생을 했다든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살 때는요.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기업이 나중에 굉장히 좀 좋은 그 추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는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넷플릭스의 코 CEO 그러니까 공동 CEO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무려 $2,000만 가치가 있는 넷플릭스 주식을 이번에 좀
많이 빨아들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코 CEO인 리드 헤스팅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2천만 달러에 이르는 그 금액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 금액을 자기가 일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투자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시점이 굉장히 좀 최근 며칠 동안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에 넘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발표된 폼 4라는 그 파일링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미스터 헤스팅스가 무려 51,440주를 이번에 한꺼번에 매수를 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와 있냐면 376.43달러에서 393.55달러니까 그냥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해서 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가격이 384.36이니까 매수한 다음에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넷플릭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넘치는 그런 포스처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700달러를 찍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45.2%나 2달 반 만에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월요일 날 2년 만에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51.4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넷플릭스의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사용자 서브스크라이버 그 성장률이 너무나 좋지 않았었거든요. 자, 보시는 넷플릭스가 발표한 내용은 8.28 밀리언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828만 명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던 수치는요 832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 구독자 성장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른 그 컴피티션이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이러한 쪽에 구독자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디즈니 플러스를 1년 정도 구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와서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을 했는데 이 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넷플릭스랑은 상당히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잠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년을 넘게 구독하기는 조금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한 이후에 영화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금 컨텐츠의 그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한 3년 이상 구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그 컨텐츠가 올라오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굉장히 좀 컨텐츠가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경쟁력 때문에 좀 구독자를 뺏기고 있다는 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증가가 조금 둔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배당주로 좀 변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배당을 좀 주면서 어떻게 보면 연간 한 10%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그리고 배당을 주는 건강한 우량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넷플릭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한번 투자를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은 가지만 투자금을 넣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비자 카드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10% 넘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는 사실 비자가 크립토 공간에 많이 다가서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오히려 더 좀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비자의 체어맨 그리고 CEO 역할을 맡고 있는 알 켈리라는 분이 우리 기업은 비자라는 기업은요. 지금 계속해서 크립토 가상화폐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1분기 어닝 결과 비자 같은 경우는 4분기를 1분기 회계 분기가 1분기라는 거죠. 근데 이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으니까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비자 크리덴셜즈가 나오는데요. 크리덴셜즈가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결제 활동을 할 때 나의 그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게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그냥 굉장히 쉽게 다시 한번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크리덴셜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디지털 그 결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자의 크리덴셜즈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월렛 그 가상화폐 지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지금 발생하는 페이먼트가 어느 정도냐면 2.5 빌리언이 단 한 분기 동안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전체 결제 중에서 이미 70%가 크리덴셜즈와 크립토 월렛에서 발생하고 있다. 굉장한 거죠. 지금 비자는 이쪽으로 디지털 혁명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65개의 크립토 플랫폼과 지금 연결이 파트너십이 이미 결성이 되는 것이 비자 크리덴셜즈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 카드를 거기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그냥 들어가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비자 카드와 가상화폐 쪽은 끈끈한 연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100 밀리언이라는 것은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개가 넘는 그 상인들의 지금 비자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비자 크립토 페이먼트를 받는다.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가상화폐 투자의 논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기득권에 우리가 가상화폐가 침투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자 카드처럼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결제 수단이 지금 가상화폐랑 연동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뜻깊은 기사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C-리미티드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C-리미티드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장 초반에 그랬다는 거고요. 10시 45분이었죠, 금요일 날.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마감될 때는 6.5%로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장중에 한 10% 정도 급등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C-리미티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컨빅션 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C-리미티드를 제외해버렸다, 빼버렸다는 얘기죠. 컨빅션 리스트라는 것은 골드만삭스가 가장 확신에 넘친다고 생각하는 탑픽 주식을 이게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원래 C-리미티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어떠한 이유로 이 C-리미티드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읽어보면 좋겠죠. 자, C-리미티드의 주식이 4.3% 떨어졌다. 근데 나중에 이제 6.5% 오히려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인 미양춘 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골드만삭스의 컨빅션 리스트에서 이 주식을 제외시켜 버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다. 어디로 지금 전환하고 있냐면 low risk asset, 그러니까 위험성이 적은 그 자산을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당주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주식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ositive free cash flow가 있는, 따라서 현금 흐름이 좋은 주식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겠죠. 따라서 C-리미티드 같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주식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굉장히 좀 납득이 가는 그러한 이유가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을 보시면요, 이 애널리스트가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컨슈머,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지출의 그 패턴이 계속해서 노멀라이징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이밍이라든지 이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비즈니스 쪽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임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를 입은 그런 기업들이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추락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의견은요, 제가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팬데믹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좀 지금에 비해서 떨어졌었겠죠. 근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게임을 즐기게 됐고, 이커머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던 사람이 모바일폰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악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한번 나의 버릇이 된 이커머스 사용, 그리고 핀테크 사용, 그리고 뭐 게임에 그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그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의 버릇으로 하나의 습관으로 형성이 돼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1, 2년 동안 2, 3년이죠 사실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던 것이 지금 많은 현금 흐름에도 도움이 됐을 거고 많은 매출도 발생시켰을 거고 이러한 그 저력이 오히려 늘어났다. 밸런스도 많이 좋아졌을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그 코비드의 영향이 조금 잦아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2, 3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왔던 이런 기업들은요.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든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투자 논리를 형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괜히 혼자 흥분했는데요. 어쨌든 이 그 코라는 분은요. 바이 레이팅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컨빅션 리스트에서는 뺐지만 그래도 매수 의견은 그대로 지켜주고 있고요. 단 그 프라이스 타겟 그 목표 주가는요. 원래 460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136입니다. 근데 136에서 460까지 올라간다라고 굉장히 좀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향 조정해서 300 정도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지금 주가에서 300까지 올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에 300 나와 있고요. 나누기 136.62, 136.62 하시면요. 자, 지금부터라도 한 119%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한 120% 정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C 리미티드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자막 작업한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다가 한 분이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번에 그 S&P 500이 앞으로 한 45% 정도 폭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겨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랜썸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50% 가까이 폭락할 거라고 보는지 이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러한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 영상이 1월 26일 날 올라와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영상이 있길래 자막 작업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과연 그램쌈이라는 그 전문가죠. 굉장히 좀 명성이 있는 투자자인데 이분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폭락장을 예상하고 있는지 폭락도 그냥 폭락이 아니죠. 한 50% 정도 주식시장이 완전히 꺼져버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지 그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계속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설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 are as certain as you were then, if not more? I would say clearly more. I did freely admit, not in our conversation, but elsewhere, that I wasn't quite as certain about this bubble a year ago as I had been about the tech bubble of 2000, or as I had been in Japan, or as I had been in the housing bubble of 2007. I used to think then in terms of near certainties. This time I felt highly likely, but perhaps not nearly certain. Today, I feel it is just about nearly certain now. The hallmark of a bubble is what you have termed crazy behavior. What would you point to today, right now, as further evidence of crazy behavior? I think the crazy behavior, the peak of crazy behavior is behind us. I really do. I think we're now in the buy the dip mode, which the super bubbles specialize in. You don't have 2 years of buying frenzy dying overnight, typically. So even in 1929, you had some magnificent rallies. And buy the dip is the watchword of practically every brokerage house out there. And it always is. You never, almost never, have a major brokerage house say, the game's over, guys, duck. It doesn't happen. The commercial imperative is overwhelming to stay bullish. It's how you make money.
If you're right, and stocks are in a multi-sigma deviation from the statistical trend, tell me what happens. The S&P 500 peaked at almost 4,800 points. Where does it bottom? The trend line, being slightly generous, is 2,500. And most of the great bubbles, the super bubbles, go below trend and stay there for quite a while. In the Greenspan era, that tendency stopped. In 2000, yes, the NASDAQ came down 82%, which was fairly brutal. Amazon came down 92%. But the Federal Reserve raced to the rescue so loudly and strongly that they stopped the decline in the S&P at trend line. It only declined 50%. 50% is a hell of a big decline, but it was only enough to get it back then to trend. This time trend is at most 2,500. And I would expect, even if the Federal Reserve tries to do the same, it will be hard to prevent the market from declining to that level. So we're talking about a decline of, certainly from the peak, of almost 50%. Almost 50%. And of course, it declined very quickly 50% in 1929. It declined 50% in 3 years in 2000. And the housing market, which was another great American super bubble, went all the way back to trend in 3 years.